미중 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은 세 번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료화면으로 그 IMF 당시의 그 신문 지면을 보고 계신데요. 왜 뜬금없이 IMF 화면이 나왔는지, 즉 한국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중 경쟁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국의 무기도 들여와야 하고 중국 시장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고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면 미국 때문에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경제적 재앙을 감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지식인들이 아직도 드뭅니다. 그래서 툭하면 김영삼이나 욕하고,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 OECD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 OECD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OECD가 요구하는 과도한 개방, 그러니까 힘도 비축하지 않은 채 과도한 개방을 했고, 계속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는 식의 이 자과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미국의 밥이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실 이 1940년대 이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롤러코스터라는 비유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항일 전쟁을 치렀죠.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그 장개석의 국민당군에게 퍼부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항일 전쟁 때는 중국과 미국이 연대를 했는데, 불과 몇 년 후인 조선전쟁, 한국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력으로 직접 충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72년 미중 화해 이후죠. 1972년 이래로 미국과 중국은 계속 창과 방패를 번뜩거리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회해서 담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관계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무조건 대결만을 한다는 식의 시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미국과 중국이 바보입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고 갈등을 벌이면 자기들만 손해보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은 말입니다, 엄청난 구조적 보안 잠재력이 있음을 두 나라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미국은 200여 년 이상 자기네들보다 앞서는 다른 나라의 꼴을 못 보는 이러한 심리가 좀 있죠. 그러나 이미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 구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선진국 시장, 이 미국이라면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 시장이 중국입니다. 따라서 무슨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겪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과거 미소의 새로운 신냉전의 시각으로 보려는 이 단견, 이런 걸 이제는 고쳐야 된다 그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글로벌 경제의 이익을 배분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익 배분의 열쇠가 뭐냐? 첫째로 직접 투자입니다. 미중 양국은 4천억 달러의 상호 직접 투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거대한 규모죠. 이런 협력에는 치밀한 전략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료 화면에 이제 아편 전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에 의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전쟁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아편 전쟁 말입니다.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서방의 침략으로 100년 이상 잿더미가 되었던 악몽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로부터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강요당한 불평등 조약만 2,000개 이상입니다. 아편전쟁 당시에 영국의 군대가 4,000명이었어요. 4,000명의 영국군이 20만의 청나라 군대를 일거에 물리쳤던 겁니다. 하기야 이 남미에 갔던 그 스페인 군대는 1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잉카 제국 6만의 군대를 또 물리쳤죠. 자, 미국이 냉전을 앞세워서 대륙을 봉쇄했죠. 그때 우리는 이제 다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 그래, 나라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이때 중국은 3차 대전 불가피론을 내세워 맞서왔습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전쟁 불사.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조선, 북이 미국한테 너희들과 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는 이 현실과 과거의 중국의 현실이 비슷한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 불가피론을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가피론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이게 직접 투자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에 어마어마한 미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공습을 하겠어요? 상대 국가 영토 안에 수천 개의 자국 기업 공장들이 질비하면 이 전쟁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방에서도 해외 직접 투자 시대가 열린 것은 2차 대전 이후인데요. 바로 이것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그것이 빚은 참상에 대한 반성의 성과물이 바로 직접 투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개혁 개방의 이론적 토대입니다. 전쟁과 투자를 맞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과거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 첨단 무기가 개발된 이런 시점에서 전쟁을 함부로 벌일 나라는 아주 적어졌고 갈수록 적어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동아시아 지역은 시도 때도 없이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는 현장인 건 틀림없어요. 미국이 그 조선에게 겁을 주려고 툭하면 이 첨단 무기를 이 DMZ 이남 상공에 이제 띄우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의 여전한 그 군사력 시위는 그치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이 연간 국방 예산의 60%, 3,600억 달러 이상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쏟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포위 전략에 굽히지 않고 맞서요.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의 그림자는
어른거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 나라가 더욱 강해지려는 노력이지 한쪽이 한쪽을 죽여버리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이 책의 영상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이 G2의 나라로 올라서는 것을 반가워할 서방 국가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반가워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을 외면하는 나라도 없어요. 중국이 택한 직접 투자 유치를 놓고 과거 한국의 정부 차관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차관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외국 돈을 빌려와서 정부 책임 아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투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직접 손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 결과 세계 시장을 휘젓는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이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로 중국의 공장을 짓고 지으려고 밀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 조달을 위한 하청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목표였었어요. 이게 원래 미국의 목표였었고 이것 이상 중국이 선진화되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 1조 달러가 넘는 직접 투자가 유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벌어들이는 무역흑자의 태반도 이들 직접 투자의 주역인 미국 초국적 기업의 몫입니다. 미국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홍보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되자 이런 미국의 느긋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는 실증적 손해를 더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인들의 심리에는 중국이 추격한다는 그 이상한 그 절박감 이것이 만연하게 됐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중국을 얕잡아봤던 미국이 중국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사태가 두 번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희한한 일이죠. 하나는 바로 2001년 9.11 뉴욕 테러,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미국의 위기죠. 미국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런 미국의 위기를 가장 크게 도와줄 나라는 중국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이 두 사건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즉각적으로 중국 정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건국 이래 본토가 침략당한 미 증유의 군사적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러니까 하나는 군사 위기, 하나는 경제 위기를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겪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한도만 지킬 경우에 언제든지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이러한 의향이 있고, 이런 의향은 놀랍게도 마오쩌둥 시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새롭게 알려지는 사실들이에요. 사실 조선도 말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얼마나 미국과 직접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그 기록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오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미를 택한 것은 일시적이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지, 미국이 속된 말로 엔간하면, 어지간만 했으면 늘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의도를 조선도 갖고 있었고 중국은 더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미국의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 다음에 지구의 2인자로 올라서는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이런 관계인데 군사적 패권 전쟁은 이제 두 나라 사이에 불가능해졌다라는 이 저자의 진단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죠. 자,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위해 수많은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인데요. 이러한 대화 채널이 20개에서 70개, 70개에서 1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경쟁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보, 경제, 사이버, 인문 등 각 분야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런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알려져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미중 군사훈련을 합의하는 지금 자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중 양국은 공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 미중 대서양 최초 공동 군사훈련 장면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군 최고 수뇌부는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두 나라가 가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글로벌 질서의 일대 변혁입니다. 일부 원하는 세력도 없지 않겠지만 냉전 시대로 돌아가기란 이제 불가능해요. 그들은 최근에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핥히면서 껴안고 껴안으면서 핥히는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중 대서양 최초 공동 군사 훈련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